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40대 싱글맘 여자입니다. 혼자서 초등학생 아이 둘을 키운다고 하면 주변에서는 힘들겠다, 생활은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저는 현재가 무척 행복하고 만족스럽습니다. 남편이 있다고 해서 늘 풍족하거나 만족스러운 생활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저의 전 남편은 있는 이만 못한 남편이었기에 오히려 지금의 생활이 저는 더욱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왜 제가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도 만족하며 살고 있는지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남편과 저는 한 회사에서 만나 연애를 했습니다. 회사가 크지 않은 편이라 직원이라고 해봤자 20명이 채 안 되는 작은 회사였고 남편은 그 회사에서 구매부 대리였고 저는 사원이었습니다. 격리 업무를 했고요. 저는 학교 다닐 때도 주로 여자친구들과 다녔고 제 친구들도 남자친구가 있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어요.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 남친 한번 못 사귀어보고 대학교를 졸업했죠. 한마디로 그때까지 모쏠이였던 거예요. 저는 과 생활도 열심히 하지 않았고 따로 동아리를 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거나 활발하게 인맥을 만드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 잘 맞는 친한 친구들 몇과 어울리고 학교 생활을 하며 졸업을 했던 거죠.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남자 경험도 없고 남자에 대해서도 쑥맥이기도 했어요. 남자친구들을 많이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순진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대학 졸업 후 취업한 회사에서 저에게 일을 가르쳐주던 대리님이 저에게 호감을 표시했고 저는 금방 빠져들게 되고 또 사귀게 되었습니다. 남친의 인상은 서글서글하고 성격도 좋은 편이었고 윗사람들에게도 깍듯했어요. 또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편이었고요. 그런 모습이 보기 좋았고 사귀고 나니 저를 잘 챙겨주는 모습에 저는 더욱 남친에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연애라서 그런지 더 설레고 좋고 모든 것이 핑크빛으로 보이기도 했죠. 그렇게 사귀어오다가 혼전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걱정하는 저를 두고 남친은 든든하게 말하더군요. 내가 책임질게. 우리 결혼하자. 생각지도 못한 임신에 울기도 많이 울고 걱정도 많았는데 남친의 말에 저는 뭔가 마음이 탁 풀어져 아이처럼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회생활을 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때라 결혼 자금이 충분치 않았지만 그럼에도 양가 부모님은 뱃속에 아이가 있으니 결혼을 서두르라고 하셨죠. 저희 부모님도 걱정은 많이 하셨지만 남친의 싹싹하고 성격 좋아 보이는 모습을 보고는 안심하셨어요. 행복하게 잘 살라며 축복해 주셨고 시부모님도 아이 잘 키우고 살라며 저희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결혼하고 작은 복도식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거실에 방이 하나 달려있고 주방이 있는 작은 아파트였죠. 양가 모두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기에 남친이 모은 돈과 제가 모은 돈, 그리고 양가 부모님께서 조금씩 모아주신 돈을 합쳐 아파트 전세로 살게 되었어요. 오래된 아파트라 겨울이 되면 수도가 얼어 물이 안 나오기도 하고 여름이 되면 벌레가 득실득실했고 하수도가 오래되어서 그런지 녹물이 나올 때도 있었어요. 열악한 환경일 수도 있었겠지만 신혼이었기에 그래도 마냥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결혼 후 4개월 뒤 아이를 출산했고 예쁜 딸이었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라 신기하고 소중하고 너무 이쁘기만 하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저는 휴직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작았지만 1년간의 육아휴직은 가능하였기에 그나마 걱정을 덜하며 살았죠. 그런데 아이가 돌이 지나 다시 회사로 복직하려 할 때 둘째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첫째 딸아이에게 모유를 계속 먹이고 있는 와중이었기에 임신은 잘 안 될 줄 알았는데 덜컥 임신이 돼버린 것이었죠. 솔직히 예상치 못한 임신이라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을 생각하자면 외벌이로는 너무 빠듯했고 저도 이제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 더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덜컥 둘째를 임신했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씩씩하게 본인이 좀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며 저에게 둘째를 낳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미 생긴 생명을 지울 생각은 없었기에 남편의 뜻을 따르기로 했지만 사실 기쁜 마음보다는 걱정되는 마음이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제가 복직할 줄 알았는데 둘째를 임신하자 은근히 퇴사를 바라더라고요. 작은 회사였고 사원 한 명 한 명의 역할이 큰데 제가 연속으로 휴직을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죠. 집에서 첫째 아이를 돌보며 임신 기간을 보냈고 둘째도 낳게 되었습니다. 둘째도 말할 것도 없이 참 예쁘고 사랑스러웠지만 아이가 한 명일 때보다 둘일 때는 정말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둘째는 아들이었는데 기본적으로 먹는 양도 딸보다는 훨씬 많았고 기저귀나 분유 그리고 식비도 생각보다 참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사는 아파트 전세가 끝나면 좀 더 큰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려 돈을 저축하고 있었는데 그 저축한 돈에서 생활비로 야금야금 꺼내 쓰기도 많이 썼죠. 여유가 없이 빠듯했고 제 앞으로는 1,000원 한 장 쓰기도 망설일 정도로 빡빡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이들이 하루하루 커가는 모습을 보는 건 무척 행복했습니다. 낮에는 서로 싸우고 울고불고 해서 힘들다가도 저녁에 얌전히 잠든 모습을 보면 어찌나 이쁘고 행복한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 때도 있었으니까요. 그래, 이 아이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이 아이들이 나에게 정말 보물이구나. 행복이라는 게 별게 아니다. 이 아이들이 나의 행복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3살, 4살이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그 얘기를 했죠. 이제 아이들 어린이집에 맡기고 당신도 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치. 안 그래도 이력서를 몇 군데 넣었는데 연락 오는 데도 없고 쉽지가 않네.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 풀타임 일할 수는 없고 애들 아프면 병원도 종종 가고 해야 되니까 더 쉽지가 않은 것 같아. 그렇긴 한데 이제 나 혼자 버는 게 좀 버거워서. 그치. 당신 진짜 애쓰는 거 알지. 내가 좀 더 찾아볼게. 그렇게 저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굳이 사무직만 찾는 게 아니라 당장 제가 일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보자 마음먹었죠. 그러다 택배 포장하는 알바를 구하던 구인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아이들 옷을 판매하는 곳이었는데 하루에 4시간 정도만 일하면 되는 곳이라 시간대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꼭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얼른 지원했습니다. 다행히 바로 연락이 왔고 그렇게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일이 어려운 편이 아닌데다 알바라고 해도 내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알바를 하는 동안에도 별다른 스트레스 없이 즐겁게 일을 해나갔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이 용품이 은근히 장사가 잘 되는구나. 이렇게까지 팔리는 제품들이 많구나 라는 것을요. 물론 저도 애기 엄마다 보니 필요한 아이 옷이나 아이 용품을 사기는 하는데요. 거기는 아이 용품 중에서도 엄마들이 이용하기에 좋은 아이디어 상품도 많고 가격대도 합리적이었어요. 엄마들이라면 혹할 만한 상품들을 잘 구비했다고나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아이 옷을 판매하는 쇼핑몰이기는 했지만 아이 옷만큼이나 육아용품들도 판매가 꽤 괜찮더라고요. 엄마들의 니즈만 잘 맞춰서 제품을 팔아보면 꽤 수익이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저도 엄마였으니까요. 그렇게 계속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던 저는 내가 한번 이 사업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뭔가 자신도 있었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저는 틈틈이 어떻게 물건을 사입하는지, 쇼핑몰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등등 전반적인 쇼핑몰 운영에 대해 독학으로 알아보고 공부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분야였기 때문에 아예 기초부터 시작했어야 했고 시간이 많지 않았기에 자는 시간까지 쪼개서 알아보고 공부해야 했죠.
하지만 그게 힘들지 않고 재밌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쇼핑몰 창업에 관한 준비를 하는 동시에 일찌감치 홍보를 위한 SNS도 준비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SNS에 제 일상과 아이들의 모습을 올렸어요. 단순히 아이들 사진만 찍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육아 정보에 관해서도 열심히 공유를 했죠. 아이 이유식 만드는 법이나 간단하고도 인기 좋은 아이 간식 만드는 법, 저렴한 아이템으로도 아이 옷 코디를 근사하게 하는 법 등을 올렸습니다. 저희 정보를 봐주던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렇게 팔로워 수도 조금씩 늘어가기 시작했어요. 시기적으로 참 다행이었던 건 제가 시작할 당시만 해도 SNS가 지금처럼 엄청나게 인기 있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지는 않았고 저도 제 예상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많이 팔로워 수를 늘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팔로워들은 제 SNS에 댓글을 달아주고 좋아요를 눌러주고 호응해주고 여러 가지를 질문해주거나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제 SNS는 활발하게 운영이 되었고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광고 제의도 들어왔어요. 그리고 공구 제안이나 아이용품의 판매 제의도 들어왔습니다. 홍보를 위해 만들어 놓은 SNS였는데 SNS를 통해 판매를 바로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아이용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로 저가의 아이 장난감이나 생활용품, 아이디어 상품을 판매했어요. 일단 가격이 부담이 없다 보니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호응이 좋았어요. 그 후 아이 옷을 판매하기도 했는데 저희 아이들에게 옷을 입혀 사진을 찍어 홍보하고 판매했죠. 나만의 사업을 한다는 것이 너무 재밌었고 신나는 기분으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하는 일의 규모도 커졌습니다. 저는 사업만 신경 쓸 순 없고 아이들도 돌봐야 하고 일도 해야 되다 보니 하루에 서너 시간 잘 수밖에 없을 정도로 늘 시간에 쫓기고 바빴어요. 하지만 그래도 너무 즐겁게 일을 했습니다. 내가 재밌어하는 일을 하고 돈도 잘 벌리니 밥 안 먹어도 배부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제 쇼핑몰이 잘 되어가다 보니 남편이 얘기하더군요. 여보, 당신 일도 잘 되고 또 바쁘잖아. 나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남편은 제가 운영하는 사업에 동참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내키지 않았어요. 갑자기 왜? 내 일이 잘 되긴 하지만 근데 또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래도 당신이 안정적으로 회사 다니니까 나도 걱정이 좀 덜한데 이걸 같이 하면 왜? 혹시 회사에 무슨 일 있어? 아, 요즘 회사 분위기가 그렇긴 한데 그것보다 당신이 너무 바빠 보여서 차라리 내가 같이 하면 당신도 좀 여유 있어지지 않겠어? 당신 혼자 잠도 못 자고 일하는 거 보면 좀 안쓰럽기도 해서. 남편의 말에 저는 무척 고마웠어요. 제가 밤낮 없이 일을 할 때에도 남편은 딱히 육아를 해주거나 아니면 집안일이라도 거들어주진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사업으로 잘 나가고 남편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어도 육아와 집안일은 내일인 양 굴 때가 많았죠. 그게 가끔 서운할 때도 있었는데 남편 말을 듣고는 그래도 마음으로는 나를 걱정하고 위해주는구나 싶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말에 저도 고민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갈수록 커지는 사업이 조금 버거울 때도 있었고 일손이 필요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자기가 도와준다고 하니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했죠. 남도 아니고 부부니까 같이 으쌰으쌰 잘해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이라면 불편한 이야기라도 남편이면 서로 얼마든지 조율해가며 일할 수 있겠구나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같이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남편에게도 그렇게 말을 전했고 서로 잘해보자고 했죠. 곧 남편은 퇴사를 했고 저는 남편과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혼자 하던 일을 남편과 나누니 좀 나았지만 제 사업이 갈수록 번창하면서 더 이상 남편과 저 둘만 일할 수는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저는 결국 사무실을 구하고 직원을 3명을 더 구해 일하기 시작했죠. 직원을 채용할 때만 해도 저는 남편에게 사장직함을 주었습니다. 실질적인 사장은 저고 중요한 일도 제가 대부분 맡아서 하지만 사실상 남들에게 보여줄 때는 남자가 사장인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해야 남편도 기가 살고 직원들도 더 기강이 잡힐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에게도 내가 사업자 대표로는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사장은 남편이다 라고 했습니다. 직함도 남편은 사장님으로 저는 팀장으로 일을 했고요. 사업은 점차 커져갔고 돈이 없어서 고생을 많이 했던 저희 부부에게는 참 좋은 기회이자 행복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2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일하겠다며 의욕이 넘치던 남편은 직원이 생기고 사장 소리를 듣다 보니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주로 여직원들이 많다 보니 무거운 짐을 날라주거나 옮기는 것도 남편이 도맡아서 많이 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사장이 이런 걸 왜 하느냐며 직원들 혹은 저에게 본인 할 일까지 떠넘겼습니다. 남편의 출근 시간은 갈수록 늦어지고 퇴근 시간이 갈수록 빨라지기 시작했죠. 저는 아이들을 등원하고 출근하다 보니 출근 시간이 늘 일정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아침에 못 일어나서 제가 아이들과 나올 때까지 잘 때도 자주 있었습니다. 깨울 수도 있었지만 저도 그냥 더 자라 생각하며 냅둘 때도 많았고요. 그렇게 제가 먼저 출근을 하고 직원들도 출근하고 나면 10시쯤 슬그머니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일하는 둥 마는 둥 적당히 일을 좀 하다가 점심 먹고 나면 또 슬그머니 사라질 때도 많았어요.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있었지만 약속 핑계대며 어디론가 나갈 때도 많았죠. 저는 그래 실질적인 일을 하는 건 나니 남편에게도 여유 시간을 좀 주자 좋게 좋게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사장이 그렇게 하니 전체적인 회사 내부의 분위기까지 영향이 갔습니다. 남편이 꾀를 부리니까 직원들도 은근슬쩍 꾀를 부리기 시작했거든요. 점심 식사 시간이 지났는데도 20분 정도 늦게 들어오는 직원도 있고 출근 시간도 10분, 20분씩 늦는 직원도 생기고요. 그리고 급한 일이 있다며 일찍 퇴근을 하겠다는 일도 왕왕 있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사무실에 남편과 저 그리고 직원 3사람이지만 사장부터가 들쑥날쑥 마음대로 하고 뭐든지 대충대충 하려고 하니 직원들까지 해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죠. 여보, 왜? 사무실에 출퇴근 시간 좀 지켜주면 안 될까? 응? 왜? 뭔 일 있어? 당신이 사장님인데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고 점심시간도 안 지키니까 직원들도 은근 요즘 그렇게 하거든. 뭐? 누가? 혜영 씨가? 아니면 민선 씨가? 그게 누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면 직원들도 은연중에 나도 좀 그렇게 해도 되지 않나 생각한다는 거야. 아니 사장이랑 직원이랑 같아? 내가 늦는 거랑 자기들이 늦는 게 뭔 상관이라고. 그게 그렇지가 않다니까. 사장이 모범을 보여야지. 사장이 열심히 안 하고 띵가띵가 하면 직원들도 그러는 거 시간 문제야. 그런 게 어딨냐고. 나랑 자기들이랑 같아? 자기들은 월급 받아가면서 당연히 열심히 시간 맞춰 해야 되는 거지. 어디서 건방지게 사장이랑 똑같이 굴려고 그래. 생각하는 게 글러 먹었네. 남편은 펄쩍펄쩍 뛰며 그렇게 하는 직원이 누구냐 화를 내더군요. 그 와중에 본인이 출퇴근 시간을 맞추겠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남편의 행동에 저도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이 주연이 도연이 등원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내내 집안일 하는 것도 아닌데 좀 일찍 출근하면 안 돼? 퇴근 시간도 그래. 아무리 당신이 사장이라지만 딱히 무슨 미팅이 잡혀있는 것도 아니면서 점심시간 지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슬그머니 가버리면 사무실 분위기가 좋을 수가 없어. 그렇다고 우리가 한가해서 커피 마시며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바빠서 종종거리는데 당신 그렇게 가버리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겠어. 그러자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꾹 닫았습니다. 자기 화났다는 걸 온몸으로 표현하면서요.
저도 더 이상 얘기하면 싸움밖에 안 되겠다 생각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장님이잖아. 사장님이 하는 대로 직원들이 따라오는 건데 당신이 조금만 신경 좀 써줘. 제가 타이르듯 얘기했지만 남편은 여전히 화난 얼굴로 벽만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 뒤로 남편은 사무실에 와서는 분위기를 더 안 좋게 만들었습니다. 직원들도 남편이 화난 얼굴로 있으니 더 어려워했고 조심스러워했죠. 언제까지 저렇게 있을 건가 생각하던 즈음 저는 미팅이 있어 직원 한 명과 외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중국에서 저렴한 상품을 대량으로 매입해서 파는 게 이득이 커서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던 차에 중국에서 매입을 담당하는 담당자와 미팅이 있어서 나가게 되었는데 저는 거기서 제 인생을 바꿀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미팅을 하고 직원과 돌아와 직원 먼저 사무실에 올라가라 하고 차에서 내려준 뒤 커피숍에서 커피와 디저트를 좀 사서 가려고 제가 잘 가던 카페로 향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전에 일했던 회사에 점심을 납품해 주시던 식당 사장님을 만난 거였습니다. 제가 전에 남편과 일했던 회사는 따로 구내식당이 없었고 한 식당과 계약을 해 정기적으로 점심을 배달받아 먹었거든요. 그때마다 여 사장님이 남편분과 점심 식사를 가져오셨고 저희는 사무실의 작은 회의실에서 식사를 했죠. 그때 당시 제가 회사에서 막내다 보니 그렇게 식사가 오면 제가 거들어서 세팅을 했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여 사장님하고 친해져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결혼 후 임신하고 휴직하며 여 사장님과는 자연스레 사이가 멀어졌고 딱히 연락을 하거나 하는 사이도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우연히 길에서 그 여 사장님을 만난 거예요. 우연히 보니 더욱 반갑더군요. 어머, 사장님. 아이고, 이게 누구야? 지수 씨 아니야? 어머, 이게 얼마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아이고, 그럼 나야 뭐 그대로지. 지수 씨는 애 둘이나 낳았다며? 네, 벌써 큰애가 7살이에요. 아이고, 그렇게 시간이 빠르다. 저 지금 카페 가는데 사장님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그래. 나 오늘 한의원 갔다 오는 길이라 시간 많아. 같이 가요. 내가 사줄게. 제가 사야죠. 예전에 사장님 맛있는 밥을 얼마나 먹었는데. 그래? 그럼 커피 한 잔 얻어 마셔볼까? 그렇게 카페로 들어간 저와 여 사장님은 예전 회사 일을 얘기하며 웃음꽃을 피웠어요. 그러다 여 사장님이 말씀하시더군요. 그래, 윤 대리님은 잘 있고? 네, 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 사장님이 이해 못할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회사를 나간다 그러길래 뭔 일인가 했지 나도. 그런데 지수 씨가 그렇게 마음 잡고 이해했다길래 젊은 사람이 참 대단하다 생각했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해맑게 물었더니 여 사장님은 오히려 어리둥절해하며 말하시더라고요. 아니, 남편이 다른 여자랑 만났는데 그래도 이해하고 받아준다니 지수 씨가 참 마음이 큰 사람이다. 요새 젊은 사람 같지 않다. 그랬지 내가. 라고 하시는데 말을 들었음에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너무 엉뚱한 소리였으니까요. 남편이 다른 여자랑 만났다니요. 네? 사장님,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 저희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요? 제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그렇게 되묻자 그 여사장님은 그제야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다른 사람하고 착각했나 보다. 나이가 들면 그래요. 하시면서 갑자기 얼버무리셨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땐 저에게 뭔가 숨기는 듯 했습니다. 저는 허둥지둥거리며 딴청을 피우시는 사장님에게 말했죠. 사장님, 무슨 말씀인지 얘기해 주세요. 저희 남편 여자가 있었다니요? 아이고, 무슨 내가 뭘 안다고. 그냥 나도 어디서 잘못 들었다니까. 아니요, 사장님 표정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얘기해 주세요. 결국 사장님은 곤란한 얼굴로 그 모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들은 이야기는 충격이었죠.
남편이 제 사업을 같이 하자고 퇴사하겠다고 했잖아요. 저한테는 제가 너무 힘들어 보이니 자기랑 같이 일을 하자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를 위해서 퇴사한 것도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퇴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던 거예요. 바로 퇴사하기 전 회사에 새로 들어온 여직원과 바람이 난 것이었죠. 제가 그만두고 나서 새로 들어온 격리 직원인데 저희 남편과 눈이 맞았고 멍청하게도 얼마나 티를 내고 다닌 건지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인 걸 회사 사람 몇은 눈치를 챘답니다. 그럼에도 사생활이라서 시시했던 모양인데 그러던 와중 그 여직원의 남친이 회사를 찾아와서 한바탕 난리를 피우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 중요한 거래처 사람들도 꽤 와 있었다는데 사무실이 쑥대밭이 되었고 결국 남편은 회사를 쫓겨나듯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였습니다. 본인이 자진해서 그만둔 게 아니라 불륜이 걸려서 한바탕 난리 나고 잘릴 상황이었던 거예요. 저한테는 제가 너무 힘들어 보인다느니 저를 도와주고 싶다느니 그런 이유로 같이 일하자고 했으면서 실제로는 회사를 더 이상 다닐 수 없었던 상황인 거죠.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점심 배달을 해주시는 사장님도 아는 사실을 저만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회사가 거의 남자 직원들이었고 퇴사 후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게다가 몇 안 되는 여직원들은 저랑 나이 차이가 났는데 저에게 텃세를 부리는 분들이어서 퇴사하고는 연락을 아예 끊었습니다. 별로 좋은 기억도 아닌데 계속 연락할 필요는 없잖아요. 회사에서 따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이 전혀 없었기에 남편 회사에서 일어난 일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까마득히 모르는 사이에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남편이 바람을 핀 줄도 그 상대 여자가 같은 회사 사람인지도 그 여자의 남자친구가 와서 뒤집어 엎은지도 그 어떤 것도 몰랐으니까요. 그 와중에 남편은 퇴사하고 전에 일했던 직원들에게 헛을 제대로 부렸더군요. 와이프인 제가 다 이해했다, 용서했다, 뭐 그렇게 말을 전했대요. 그렇다 보니 식당 사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신 거였고요. 뒤이어 여사장님 말씀도 너무 충격이었는데요. 그 여직원의 남친이 사무실에 와서 뒤집어 엎을 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 여친이 임신을 했는데 뱃속의 애가 내 새끼인지 네 새끼인지 모르겠다고 남편 멱살을 잡고 난리를 쳤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는 정신이 아득해지고 멍해졌습니다. 내가 듣고 있는 이 얘기가 정말 내 남편에 관한 얘기가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여태까지 살면서 한 번도 이런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에 더욱 당혹스러웠던 것 같아요. 제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넋이 나가 있으니 식당 사장님은 자기가 괜한 말을 꺼내서 분란을 일으킨 게 아니냐며 걱정하시고 미안해하셨어요. 하지만 그런 말씀조차도 제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저는 너무 큰 충격에 휩싸였으니까요. 얼떨떨한 기분으로 식당 사장님과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이 일을 그대로 넘길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선 식당 사장님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나중에라도 연락할 일이 생길지도 모를 것 같더군요. 그렇게 식당 사장님과 헤어진 후 저는 심란한 기분으로 사무실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직원들은 제가 안 돌아오니 연락이 왔고 저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먼저 퇴근한다고 대충 둘러댔어요. 그리고 집에 와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멍하게 천장만 보고 있는데 이게 진짜 다 사실인가? 그 생각만 들더군요. 그날 남편이 하원한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아파도 웬만해서는 일을 쉬는 일이 없다 보니 남편도 걱정되는 표정을 지으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많이 안 좋아? 미팅 끝나고 사무실 들어올 때까지는 괜찮았다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진 거야? 남편은 걱정하는 척하며 저에게 다가와 제 이마를 짚어보았어요. 그때까지도 남편의 행동들이 믿기지가 않았던 저는 남편의 얼굴조차 낯설어 보였죠. 갑자기 좀 어지럽고 구역질도 나고 해서 급체인가 싶어서 그냥 들어왔어. 약은? 약은 먹었어? 사다 줄까? 좀 쉬었더니 훨씬 나아. 나 좀 혼자 조용히 쉬고 싶은데.
아, 그래. 애들은 내가 볼 테니까 푹 쉬어. 그렇게 남편은 아이들을 데리고 돈가스를 먹인다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선 아이들 씻기고 재우더라고요. 금세 옆에서 골아떨어진 남편을 가만 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비현실적이라고나 할까요? 내 눈으로 뭔가를 확인하기 전까진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았죠. 저는 남편의 폰을 들고 조용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문자와 카톡 등을 살펴보았죠.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뭐가 없어서 마음 한구석엔 희망도 있었어요. 이 사장님이 잘못하신 건가? 아니면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미 다 끝나서 뭐가 없는 건가 생각하던 차에 SNS 어플이 보였어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남편에게 본 계정 말고 부계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제가 일하는 사업을 홍보하는 SNS 계정에 팔로워되어 있는 남편의 본 계정이 아닌 저는 처음 알게 된 또 다른 계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메시지를 보고는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한 여자와 나눈 대화창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 대화창으로 여태껏 대화를 나눈 모양이었어요. 그 대화들을 훑어보는데 거기에는 무려 임신 테스트기를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나 어떡하지? 또 임신인 것 같아. 또? 그럼 아까 식당 사장님이 말했던 전에 그 임신했다는 말도 사실이었겠구나. 정말 남편 애였나 보다 싶었습니다. 남편은 거기다 대고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그렇게 답을 했더군요. 8년 전 저에게 했던 그 말 그대로 그 여자에게 책임진다는 말을 한 남편의 메시지를 보고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말은 무슨 말인지? 저 말은 무슨 말이지? 책임을 진다고? 그럼 나랑 이혼이라도 하고 저 여자와 아이를 책임지겠다는 말인가? 이 인간이 미쳤나? 결혼했다는 사실을 잊었나?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군요. 그 메시지를 통해 남편이 바람을 피운 과거가 있다는 것은 자명해졌고 더불어 그 난리를 겪고도 아직도 이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것도 확실시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분노가 올라왔어요. 믿기지가 않아서 그저 멍하게만 했는데 남편의 외도가 확실시 되는 그 순간부터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가운데서도 이건 증거다, 이건 남겨야 된다는 이성적인 생각이 강렬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여자와의 메시지 내용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어요. 내 눈으로 남편과 상간녀의 지저분한 대화들을 찍는다는 게 너무 참담했지만 그럼에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자의 SNS 아이디도 저장해 놓았습니다. 다음날 저는 하루 더 쉬겠다 하고 남편 먼저 출근하도록 했어요. 그날 또 다른 미팅이 한 건 있었거든요. 남편은 미팅 참석을 위해 일찍 출근했고 저는 그 여자에게 연락했습니다. 내가 윤세종의 와이프다. 너와 내 남편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조리 보았고 당신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 이렇게 보냈더니 읽고도 한참 답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뒤에 온 답은 알겠다. 장소와 시간을 알려달라 했습니다. 제가 와이프라고 하는데도 대답이 너무 차분해서 생각보다 더 뻔뻔한 연이구나 싶었어요. 저는 오늘 당장 만나겠다고 얘기하고 내 남편에게 말하고 싶으면 말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당장은 말하지 않겠다 그러더군요. 그렇게 저는 그 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여자는 저보다 5살이 어린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박소윤이라고 했고 남편과 같이 근무를 했던 그 여자가 맞았습니다. 우리 남편하고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던 사람 맞죠? 네, 윤 대리님하고 같이 근무했었어요. 그 여자는 당당하게 제 눈을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우리 남편이랑 만나고 그쪽 남자친구가 회사 찾아와서 애가 누구냐고 난리쳤다던데 그것도 맞아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안 여자는 흠칫 놀라더라고요. 하지만 곧 잘 알고 계시네요. 맞아요. 그럼 그 아이는 누구 아이였어요? 그게 지금 중요한가요? 저는 뭐 이런 뻔뻔한 년이 다 있나 기가 막혔습니다.
저에게 미안하다던가 하는 내색은 눈꼽만치도 없었어요. 그럼 지금 뱃속의 아이는 내 남편의 아이가 맞아요? 그 여자는 제 말에 잠깐 망설이더니 곧 자기 아랫배를 만지며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네, 실은 맞아요. 이 아이 세종씨 아이예요. 근데 보자 하니 유부남이랑 바람피고 아이까지 가져놓고 되게 당당하네요. 솔직히 제가 당당할 건 없죠. 그렇다 치더라도 뱃속의 아이는 잘못 없잖아요. 소중한 생명인데 그럼 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역시 바람난 사람들은 뇌구조가 다르다더니 그 말이 딱이었어요. 뭐가 저렇게 당당한지. 내가 이혼 안 해주면 어쩔 거예요? 그 아이는 미혼모로 키울 건가요? 세종씨가 책임진다고 했어요. 물론 세종씨 아이로 키울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상황이 안 된다면 좀 기다리죠 뭐. 그때 그 남자친구는요? 헤어졌나요? 그게 무슨 상관이죠? 그건 그쪽하고는 전혀 상관없잖아요. 맞아요. 그건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럼 그때 생긴 아이는 어떻게 했나요? 그것 또한 그쪽하고는 관계없는 일이고요. 내 남편의 아이였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죠? 사실 저도 몰라요. 세종씨 아이인지 아니면 전남친 아이인지 분명하지 않아서 지웠어요. 지금 아이는 내 남편의 아이가 확실하고요?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았으니 확실한 거 아닌가요? 뭘 원해요? 내가 이혼해 주길 바라나요? 그렇게 해주시면 제일 좋죠.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나왔어요. 세종 씨한테도 말할 수 있겠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던 것도 사모님하고 저하고 대화로 풀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해서요. 사실 세종 씨 마음은 진즉에 떠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모님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실을 다 아시면서 같이 사실 수 있겠어요? 그 여자는 부끄러움을 아예 모르는 여자처럼 고개 빳빳이 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무식하면 오히려 용감하다고 본인이 무슨 말을 짓거리는지도 모르게 너무 당당하게 행동하니까 오히려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양심이라는 것도 부끄러움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지능이 있어야 느끼는 거구나 싶을 정도니까요. 저는 내 남편이 이 정도 여자를 만나서 바람을 피웠구나 한심하고 경멸스러운 마음까지 들더군요. 그래요. 그럼 이혼해 줄 테니까 데리고 살아요. 하지만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상간소송이 있고 나는 그걸 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당당한 거 보니 그쪽한테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가 본데 조만간 소장 날라갈 테니 잘 받아봐요. 소송을 한다고요? 하면서 황당한 얼굴로 보는 겁니다. 진짜 황당한 사람이 누군데요. 그럼 행복하게 잘 지내라고 하고 고이 끝내줄 줄 알았어요? 유부남이랑 바람을 폈는데 그 정도 생각도 안 했나요? 아무리 남자라면 유부남이든 뭐든 좋다고 덤벼드는 정신머리라도 소송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조차 안 한 건 아니죠? 그 정도로 멍청한가요?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고 멍청하다는 제 말에 그 여자는 환한 얼굴로 입을 꾹 다물고 부들부들 떨더군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못하는 모질이구나 속이 답답하더라고요. 그 여자 앞에선 최대한 침착을 유지했지만 카페에서 나와 차로 돌아오면서부터는 온몸이 주체가 안 될 정도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도저히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에 한동안 주차장에서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손이 미친 듯이 떨리더군요. 그렇게 겨우 진정 끝에 집으로 겨우 돌아왔죠. 돌아오는 와중 남편에게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그 여자한테 연락을 받았겠죠. 저는 바로 집으로 들어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도 집으로 헐레벌떡 들어오더군요. 그리고는 세상 무너진 얼굴로 저를 보는 겁니다. 지수야. 연락 받았지?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들어온 거지? 내 얘기도 전에 들었을 테고 조용히 짐 싸서 나가. 아니, 내 말 좀 들어봐. 그게 무슨 상황이냐면. 아니, 당신 말 전혀 듣고 싶지 않으니까 조용히 나가. 내가 진정이 되면 그때 다시 얘기하던지. 지금은 당신이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봐도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가.
저는 한자 한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그때의 제 기분은 정말 저조차도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겠더라고요. 한마디로 건드리면 너 죽고 나 죽자 할 마음이었어요.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에 상황 파악을 한 남편은 급하게 짐을 싸서는 나갔습니다. 그 뒤로 문자와 카톡으로 말도 안 되는 변명과 상황 설명을 했지만 모두 개소리였죠. 그 여자애가 먼저 들이댔고 나도 같이 일을 하다 보니 친절하게 대해준 것뿐인데 그 여자애가 오해한 것 같다. 회식을 하고 집에 가려는데 그 여자가 술에 너무 취해 어지럽다며 좀 쉬다 가자 했고 나도 직장 동료인데 내버려 둘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텔에만 놔두고 가려던 것을 실수했다. 그 여자애가 그 후 임신을 했다고 했는데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괴롭던 와중에 그 여자의 남친이 갑자기 찾아와서 회사에서 난리를 피웠다. 회사에서 나오고 그 여자도 마찬가지로 퇴사를 당했고 나도 다시는 그 여자를 만날 일이 없었다. 그런데 연락이 와서는 퇴사하고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했다. 같이 일을 저지른 내 잘못도 있는데 나는 괜찮고 그 여자는 생활이 힘들다고 하니 그것만 좀 도와주려다 결국 이런 상황까지 와버린 것이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건 그냥 나도 크게 생각 안 하고 한 말이다. 일단 좀 달래주다가 아이를 지우라고 할 참이었고 끝내려고 했다. 우리 같이 사업 잘하고 있는데 이런 사소한 일로 부부 사이가 금이 가지 않으면 좋겠다. 라는 긴 개소리를 아주 정성스럽게 써서 보내놓았더군요. 읽으면서도 이걸 나에게 믿으라고 써서 보낸 건가 싶었어요. 남편이 이렇게 모자란 인간이었나? 내가 그렇게 만만한가? 이런 개소리에도 내가 지를 이해해 줄 줄 알았나? 싶을 정도로 글의 내용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일을 가며 그 글도 캡처해서 보관해두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증거도 충분하고 더 지체할 이유도 없어 소송을 시작했죠. 증거는 차고 넘치는 상황이라 상간소송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도 이 정도 증거면 승소를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상황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여자 또한 다른 회사로 취직을 했기에 상간 소장을 그 여자가 이직한 회사로 보냈고 남편 소장은 시댁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바로 시작했습니다. 저희 회사도 당장 그만두라고 남편에게 연락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상황이 이렇게 되니 바로 본색 드러내며 큰 소리 치더군요. 본인이 사장인데 뭘 그만두라는 거냐며 자기를 쫓아내고 싶거들랑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돈을 달라고 하였던 거죠. 어이가 없었습니다. 직함만 사장이고 그 직함마저 사실 제가 준 거잖아요. 실제로는 하는 일이 거의 없는 바지 사장이나 다름없었는데 제 회사가 이만큼 클 때까지 본인이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자기 지분을 얘기하는 건지 그 뻔뻔함과 파렴치함이 치가 떨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남편이랍시고 감투를 씌워줬더니 주제도 모르고 날뛰는 것 같았죠. 얼마든지 소송 걸어봐라. 사업자도 4명이고 모든 게 다 내 이름이다. 당신 이름이라고는 명함 종이에 적힌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 모르냐 말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자기가 사장이라며 가만히 있지 않겠대요. 소송이라도 걸어서 자기 지분을 찾겠답니다. 하지만 서류상 올라와 있는 게 모두 제 이름이고 회사의 발전에 본인의 기여도도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오히려 회사 분위기 안 좋게 만들고 근무 태만도 심했죠. 그런데 자기가 저한테 걸긴 뭘 걸겠나요? 남편이랍시고 위신이나 세워주겠다며 명함과 직원들 사이에서만 사장이라고 해줬을 뿐인데 그건 저랑 결혼 생활을 유지했을 때 이야기죠. 이제는 남인데, 아니 남보다도 못하고 저 배신한 왼수만도 못한 인간인데 그때까지도 똥인지 오줌인지 구분도 못하고 헛소리나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도대체 무슨 소송을 걸겠다는 건지 모르겠으나 네 마음대로 해보라고 했어요. 남편도 집단에는 뭐라도 받아내보려 찾아봤나 본데 결론적으로는 그 후 남편은 자기는 어떻게 사냐고 우는 소리를 하더군요. 정말 가짜났습니다. 누가 바람 피우라고 등이라도 떠밀었나요? 내가 저런 모지리와 살았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고 암담했습니다. 그렇게 소송이 끝이 나고 저는 아이들 양육권과 상간소송에 관한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같이 일을 했다고는 하지만 말 그대로 이름만 사장이고 실질적으로 일한 것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고
그 주장이 다행히 받아들여져서 저희 회사에 대한 지분은 따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 약간의 지분은 있었는데 저에게 위자료를 내는 돈이 더 커서 나눌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결혼해서 처음 구했던 아파트의 전세금 중 전 남편과 전 시부모님의 몫은 그대로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는 이혼을 했죠. 이혼을 하고 한동안은 정말 더 일에 미쳐서 살았다 싶을 정도로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이제 아빠도 없이 아이들을 혼자서 키워야 하는데 제가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초반 서너 시간만 자고 일했던 그 시절처럼 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직원을 2명 더 채용해서 일하고 있어요. 아이들도 생각보다 아빠 없는 삶에 잘 적응하고 지내주어 너무 고마울 따름이었죠. 저는 이혼 소송 도중에도 남편의 근황을 듣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저희 회사에서 나간 이후로 제가 했던 일 그대로 자기도 해보겠다며 쇼핑몰을 열었답니다. 하지만 어떤 제품이든 꼼꼼히 살펴보고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저와 달리 남편은 무조건 싸고 저렴한 제품을 선호해 수입해와서 장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다 한동안 중국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과 유해물질이 발견된 사건이 생겼고 싸고 성분이 좋지 않은 제품만 선호한 전 남편은 돈을 만지기도 전에 폭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회사에서 일할 때도 열심히 하지도 않았으면서 막연하게 저랑 같은 일을 하면 똑같이 잘 될 거라 생각했던 건지 그 정신머리가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잘 나가는 쇼핑몰 사장 와이프 되는 줄 알고 그 상간녀도 신났던 모양인데 사실 그 쇼핑몰 주인이 저였던 데다 전 남편 하는 사업도 고꾸라지니 애부터 지우고 남편에게도 헤어지자 했답니다. 볼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서 알아서 떨어져 나간 모양이었죠. 물론 제가 그때 그 여자 옮긴 회사로 상간소장을 보냈기 때문에 그 여자는 회사에 소문이 다 나고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다른 회사로 옮긴다면 또 판결문을 보내보려 합니다. 그 여자의 신상을 알고 있는 한 저도 끈질기게 한번 해보려고요. 명예훼손으로 신고한다면 벌금 몇백 내고 말겠다는 심정으로요. 그런 여자가 멀쩡히 회사 다니고 다른 멀쩡한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꼴은 보기 싫네요. 저는 아이들과 평온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둘 다 초등학생이 되더니 전보다 의젓하게 엄마를 도와주겠다며 방 청소를 하고 신발 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대견해요. 사장 자리 앉혀주니 자기가 진짜 사장이라도 된 것 마냥 막 살던 남편, 그리고 남의 가정 파탄 내놓고 뻔뻔하던 상간녀. 그 둘 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제 직성이 풀릴 때까지 되갚아주며 살 겁니다. 그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을 정도로 여유와 돈이 있거든요. 물론 제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그런 못돼 처먹은 것들은 알아서 잘 자멸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남에게 피눈물 나게 하면 결국은 돌려받는다는 것을 깨달으며 살길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남자는 저와 같은 과 선배였습니다. 흔히 인싸라고 불리는 무리에 속해 늘 주변에 사람이 많았던 그와 동아리 활동이나 과 모임에 거의 참여하지 않던 저는 마주칠 일이 자주 없었죠. 어쩌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하는 정도였고 그에게 저는 그저 얼굴만 아는 수많은 과 후배 중 한 명이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가던 그를 다시 만난 건 대학 졸업 후 취업이라는 막막한 현실과 씨름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취업 준비 공부를 위해 학교 근처 카페에 들렀는데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던 직원의 목소리가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하지만 취업 준비에 지쳐있던 저는 피곤한 얼굴로 메뉴판만 들여다볼 뿐 애써 고개를 들지 않았죠. 커피를 받아 자리에 앉으려는데 그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저기 혹시 경영학과 강혜정? 그제야 고개를 들어 그를 제대로 쳐다봤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있어서 바로 알아보진 못했지만 웃는 얼굴을 보니 그때 그 과 선배가 맞았습니다.
오랜만이라며 반갑게 인사를 건네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여기서다 보네. 졸업하고 어떻게 지내? 나는 아직 졸업 못해서 알바하면서 학비 버는 중이야. 취업 준비하는 거야? 아, 네, 선배. 가고 싶은 기업 공채가 있어서 지금 준비 중이에요. 그렇구나. 학교 다닐 때도 워낙 똑부러지게 보이더니 아마 너는 붙을 수 있을 거야. 그나저나 이렇게 본 거 너무 반갑다. 라며 유난히 저를 반가워하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친했던 사이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주는 걸 보고 아, 여전히 선배는 성격이 좋으시구나 했습니다. 선배는 커피값도 받지 않은 데다 직접 가져다 주기까지 하더라고요. 게다가 잠시 후에는 예쁜 접시에 담은 조각 케이크까지 가져다 주시고요. 취준생은 당 떨어지면 안 되지. 이건 선배가 쏘는 응원이야. 힘내라고. 그의 다정함에 팍팍했던 마음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제 공부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카페를 나서는 제게 다가와 넌지시 연락처를 물어보았습니다. 혜정아, 이것도 인연인데 번호 좀 줄 수 있니? 선배가 맛있는 밥 한번 사줄게. 나도 취업 준비해야 되다 보니 취업 정보도 교환하면 더 좋고. 취업 정보를 교환하자는 선배의 제안을 거절하기가 애매해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선배는 거의 매일같이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침에는 오늘도 힘내라는 응원 메시지를, 점심에는 취업 관련 기사나 제가 가려고 한다는 그 기업에 관한 기사 링크를 보내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고생했다며 위로하는 이모티콘을 보내왔죠. 때로는 제가 공부하는 도서관 근처에 우연히 들렀다며 샌드위치나 간식을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꾸준하고 다정한 관심에 취업 준비로 외롭고 지쳐있던 저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국 서류 전형에서부터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서류 전형부터 안 됐다는 사실에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게 그가 위로의 저녁을 사겠다며 불러냈습니다. 식사 후 그는 강변을 함께 걷자고 제안했고 이런저런 위로를 건네다 뜻밖의 고백도 하더라고요. 저는 전혀 몰랐던 사실인데 사실은 학교 다닐 때부터 저를 남몰래 좋아했다고 하는 겁니다. 너 전혀 눈치 못 챘지? 사실 나 학교 다닐 때부터 너 쭉 좋아했어. 너 그때 우리 과에서 나름 유명했잖아. 제가요? 제가 왜 유명해요? 당사자만 모르네. 너 예쁜데다 금수저라고 그런 소문도 있고. 아, 진짜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 모르는 것도 신기하다. 너 좋아하는 남자애들 꽤 있었어. 근데 다들 네가 좀 차갑고 도도해 보여서 쉽게 다가가지 못했던 거야. 나도 그랬고. 저는 금시초문이었습니다. 제가 금수저라고요? 저희 집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프랜차이즈 매장을 여러 개 운영하고 계셔서 경제적으로 큰 부족함 없이 자란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가끔 학교에 데려다 주신 적이 있는데 아빠 차가 고가의 외제차여서 그런 소문이 더 났던 모양입니다. 솔직히 나는 그때 학비랑 생활비 버느라 하루하루 빡빡하게 살았거든. 너는 그냥 다른 세상 사람 같더라고. 감히 말 걸 생각도 못했지. 그런데 이렇게 졸업하고 나서 그것도 내가 일하는 카페에서 너를 딱 마주치니까 이건 정말 운명이다 싶더라고. 그래서 이번엔 놓치고 싶지 않아서 용기를 낸 거야.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역시 그런 그가 싫지 않았습니다. 활발하고 유머러스한 성격 덕분에 함께 있는 시간이 항상 즐거웠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밝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멋있고 책임감 있어 보였거든요. 결국 저희는 그날 이후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얼마 후 저는 2번의 도전 끝에 원하던 대기업에 합격했습니다. 남친은 저보다 경쟁률이 낮은 회사에 지원했는데 저보다 먼저 취업을 했고요. 남친은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귀고 보니 그의 집안 사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는 퇴직을 앞두고 계셨고 어머니는 평생 주부로만 사셨으며 여동생은 이렇다 할 직업 없이 집에만 있다고 했죠. 사실상 그가 그 집안의 유일한 가장이 될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저 가족을 책임져야 하니 많이 힘들겠다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아직 어렸고 결혼 생각까지 했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서로 직장인이 되고 나니 학생 때와는 다른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취업 선물로 부모님께 차를 한 대 선물 받았는데 그는 그걸 몹시 부러워하면서도 회사가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차까지 필요하냐? 며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정작 차가 필요한 건 자기인데 돈이 없어 못 산다는 소리까지 하면서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거나 가끔 호캉스를 즐기고 싶어하는 저와 달리 그는 그런 모든 것을 부담스러워하며 제 씀씀이가 너무 큰 것 같다는 핀잔도 했습니다. 그렇게 사소해 보이면서도 자주 갈등을 만들어냈고 결국 저희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헤어지는 게 꼭 싸우고 나쁘게 헤어진 건 아니고 충분히 대화 끝에 서로 안 맞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연락이 뜸하다가 자연스레 헤어진 것 같아요. 그 남자도 저랑 너무 많은 게 다른 것 같다고 했고 저 역시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누가 더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 습관이나 소비에 대한 견해 차이가 너무 컸으니까요. 그렇게 헤어진 후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소개팅으로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잘생기고 능력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돈도 잘 벌고 잘 쓰고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성격적으로 너무 별로였고 여자 문제도 있어서 줄창 싸우다가 결국 헤어졌습니다. 능력 좋고 인물도 좋은 남자는 인물값 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던 찰나 그맘때 거짓말처럼 그 선배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잘 지내냐면서요. 전남친 때문에 상처받고 약해져 있던 제게 그의 연락은 마치 위로처럼 다가오더라고요. 시기상으로 딱 그랬습니다. 막 헤어졌던 전남친이 너무 별로였기에 아 그래 선배는 마음이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었지라며 좋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 마음이 너무 약해져 있던 상태였다 보니 선배에 대해서 미아가 되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는 그렇게 재회했고 한 번의 이별을 겪은 만큼 더욱 애틋하게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너무 별로 같던 전 남자친구와 비교가 되어서였을까요? 저만 바라봐주는 선배가 세상에서 가장 괜찮은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2년간의 연애 끝에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그가 조심스럽게 한 가지 문제를 꺼냈습니다. 혜정아, 너도 알다시피 우리 아버지는 진작에 퇴직하셨고 우리 집에서 돈 버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래서 말인데 결혼하고 나서도 내가 버는 월급은 전부 우리 부모님 생활비로 드리면 안 될까? 황당한 말이었습니다. 결혼하면 당연히 수입을 합쳐 미래를 계획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의 월급 일부도 아니고 전부를 부모님 생활비로 드리자뇨. 전부 다? 근데 말이야, 우리 엄마가 외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거든. 지금은 사실 별로 가치가 없는데 거기 몇 년 전부터 재개발이 되네 리조트가 들어오네 하면서 얘기가 많은 곳이야. 내 보기에도 그렇게 오래 남진 않았을 것 같고 만약 거기가 재개발만 되면 더 이상 부모님한테 도움 안 드려도 되고 또 오히려 우리가 도움 받을 수도 있고
라면서 어머님이 갖고 계신 땅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개발 확정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당장 그 땅을 어떻게 할 것도 아닌데 지금으로서 그런 이야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었죠. 지금 중요한 얘기는 남편이 자기 월급을 통째로 시부모님 생활비로 드린다는 거였으니까요.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결국 그러자고 했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크게 돈 나갈 곳도 없고 제가 버는 돈으로도 생활은 유지가 될 것 같았거든요. 어차피 저희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기에 집 대출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또 당장 아이를 가질 계획도 없으니 제 월급만으로도 두 사람 생활은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결사반대하셨습니다. 남편들 사람의 월급을 전부 시댁에 주는 것보다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된 시댁의 상황이 앞으로 저를 얼마나 힘들게 할지 불보듯 훤하다면서요. 하지만 그때 저는 사랑에 단단히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끈질기게 설득하면서 그 땅 얘기까지 했어요. 좀 허무맹랑해 보이긴 하지만 어떻게든 결혼 허락을 받고 싶어서요. 결국 눈물의 결혼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선배는 제게 너처럼 이해심 많은 여자는 세상에 없을 거다라며 평생 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까진 제 선택이 잘못된 건 줄 몰랐어요. 하지만 막상 결혼 생활의 문이 열리고 보니 제가 크나큰 실수를 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이미 연인 사이 때 서로의 경제관념 때문에 싸우고 헤어졌잖아요. 그럼 결혼해서는 더 심했을 텐데 제가 그 생각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 후 남편의 월급은 약속대로 전부 시댁에 보내졌고 저희는 오롯이 제 월급만으로 생활했는데 초반에는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일단 생활비에서 가장 큰 비중인 대출금이 없는 것도 컸고 남편도 알뜰한 편이었고요. 또 무엇보다 가까이 사시는 저희 엄마가 생활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엄마 사는 김에 제 것까지 같이 장을 봐준다던가 과일, 음식, 반찬 같은 것도 자주 보내주셨거든요. 생활비 부분에서도 엄마 덕분에 세이브가 많이 됐죠. 문제는 그 도움이 당연해지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장모님께 죄송하다, 염치가 없다, 감사하다라더니 언젠가부터 삐딱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엄마와 쇼핑을 다녀와 새 옷을 꺼내놓으면 다가와 힐끗 가격표부터 확인하는 게 일상이었죠. 헐, 니트 하나에 이렇게 비싸? 이런 걸 사 입어? 나는 부담스러워서 만지지도 못하겠다. 제가 남편 옷을 따로 사다 주면 내 건 뭐하러 이런 비싼 걸 사와. 솔직히 그 돈 주고 살 만큼 질이 좋은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사치 아닌가? 내 건 사오지 마. 라며 오히려 틱틱거렸습니다. 또 저희 어머니께서 백화점 식품관에서 사다 주시는 신선한 과일과 식재료를 보면서 집안 마트나 이거나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 굳이 백화점에서 사는 거 허용 아니야? 라는 소리도 하는 겁니다. 허용이라니, 그럼 우리 엄마가 허용을 부린다는 거야? 그리고 이거 어차피 엄마가 다 사주시는 거잖아. 언제까지 장모님이 사주실 순 없잖아. 자기도 결혼했으면 이제 우리 형편에 맞춰 살아야지. 우리 형편이 뭔데? 제 말에 남편은 발끈하며 화를 냈습니다. 아, 미안하다. 우리 형편 아니고 내 형편이지. 당신은 돈 많은 친정 식구 덕에 하이클래스로 사니까. 라는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행동은 단순한 절약정신이 아니라 지독한 자격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건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 좋은 선물을 사가면 이 돈으로 이런 걸 사오냐, 차라리 현금으로 주지 라며 타박하시기 일쑤였고, 근사한 식당으로 모시고 가면 겉만 번지르르 하지 완전 조미료 범벅이다라며 음식 맛을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 친정을 은근히 후려치는 말들을 서슴지 않으셨죠. 저희 부모님이 보내드린 선물에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흠부터 잡았고 보답이란 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자존심 때문인지 그 땅 얘기는 꼭 하셨죠. 그 땅만 팔리면 우리가 너네한테 돈을 얼마를 주겠냐. 좀만 기다려봐라. 라는 식으로요. 저는 네 하면서도 왜 저렇게 공수표를 날리시지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말하시면서 제 월급까지 틈만 나면 털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미 아들 월급을 통째로 받으시면서도 병원비가 필요하다, 신우 학원비가 필요하다며 제게 따로 돈을 요구하시는 거죠. 신우는 미용학원을 다녔는데 재료비며 뭐며 온갖 비용을 뜯어가는 것도 모자라 신우는 연락이 와서 친구 만나러 가는데 명품 가방을 빌려달라, 화장품을 사달라며 대놓고 저를 쥐갑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남편에게 이야기하면 남편은 하나밖에 없는 신우인데 그 정도도 못해줘? 그리고 자기 가방 많잖아. 안 쓰는 거 내 동생한테 좀 줄 수도 있지.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더니. 뭐라고 했어? 있는 사람이 더하다고? 그냥 장난이야. 장난 아니잖아. 그리고 당신 말하는 게 너무 이상하다. 내가 왜 내 물건을 아가씨한테 줘야 돼? 그럼 주지 마. 내가 구질구질하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민정이한테도 말할게. 그럼 됐지? 라면서 자기가 더 기분 나쁜 척 틱틱거리는 겁니다. 결혼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부모님이 왜 그토록 이 결혼을 반대하셨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제관념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남편의 지독한 열등감과 자격지심의 문제라는 것도요. 그러다 사건은 사소한 일에서 터졌습니다. 매번 엄마한테 이것저것 받기만 하는 게 죄송해서 엄마 여행 가시기 전 가방을 하나 사드렸거든요. 여행지에서 편하게 쓸 수 있는 가방이요. 그런데 며칠 뒤 가방을 정리하다 꺼내놓은 구매 영수증을 남편이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80만 원? 미쳤어? 당신 제정신이야? 남편은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펄쩍 뛰었습니다. 엄마 여행 가신다고 해서 가방 사드린 거야. 80만 원짜리 가방을 말 한마디 없이 샀다고? 장모님 가방 많잖아. 그거 그냥 드시면 되지. 우리 아빠는 지금 치과 치료도 못하고 있는데 그 돈이면 우리 아빠 치과 비용을 드리는 게 낫지. 당신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는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난 2년간 생활비 한 푼 가져온 적 없는 남편이었습니다. 시댁의 월급을 통째로 드려도 단 한 번도 불평한 적 없이 참았는데 그 모든 희생은 당연한 거고 제가 제 돈으로 저희 엄마께 선물 하나 해드린 걸로 왜 죽을 죄가 되는 이 상황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치료비라니? 당신이 꼬박꼬박 월급 다 드리고 있잖아. 그거면 충분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건 내가 번 내 돈이야.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할 돈이 아니라고. 뭐? 당신이 버는 거긴 하지만 우리 생활비잖아. 이제 와서 네 돈 내 돈 따지는 거야? 우리 생활비라니 당신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네. 내가 버는 돈이고 그 돈으로 당신 생활비까지 내주는 셈인데 무슨 우리 생활비? 평소 같았으면 싸우기 싫어했던 제가 좋게 좋게 넘어갔겠지만 그날은 저도 도저히 못 참겠어서 정색하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당황하다가 이내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허영심만 드글드글해서는 난 네가 이렇게 사치스러운 여잔지 몰랐어. 사치? 사치는 누가 사치인데? 남편 월급 통째로 시댁에 준다는데 그거 이해해줄 사람이 어디 있는데?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내 돈까지 당신네 식구들한테 갖다 바쳐야 속이 시원해? 저는 그 자리에서 영수증을 갈기갈기 찢어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만하자. 돈 가지고 맨날 이러는 거 나도 지겹다. 나도 더는 이렇게 못 살아. 앞으로 당신도 똑같이 생활비 내.
왜 나만 이 생활비를 감당해야 되는지 이제 모르겠어. 당신도 똑같이 생활비부터 내고 남는 돈으로 당신 부모님을 들이든 말든 알아서 해. 그날 밤 저희 부부의 침실에는 얼음장 같은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고 남편은 평소와 다른 제 강경한 태도에 충격을 받은 듯 보였죠. 남편이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면 저는 이혼이라도 불사할 생각이었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 이혼 서류도 받아왔습니다. 그러자 사태의 심각성을 안 남편은 그제야 싹싹 빌더라고요. 혜정아, 내가 잘못했어. 내 생각이 짧았어. 당신이 우리 집안에 얼마나 큰 힘이 되어줬는데 내가 그걸 잠시 잊었나 봐. 이런 걸로 이혼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 당신 말하는 대로 생활비 나도 낼게. 그리고 우리 가족들한테도 똑바로 얘기할게. 어? 그는 이혼만은 말자며 눈물 어린 사과를 했고 그 모습에 저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이 저를 지갑 취급하려는 게 너무 얄밉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론 저도 이혼까지 생각하는 건 좀 무리 같기도 했고요. 이 관계를 끝내는 것보다 한 번 더 믿어보는 게 더 쉬운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과 함께 말했습니다. 나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많이 지쳤어. 이번이 마지막이야. 당신도 앞으로는 생활비 내고 더는 나 혼자 이 집을 책임지게 하지 마.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저희 부부는 화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잘 지냈을 뿐 속으로는 서로에 대한 불만이 이미 쌓일 대로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남편은 그 노력을 하는 듯 했습니다. 꼬박꼬박 제게 월급 명세서를 보여주며 약속한 생활비를 입금했고 시어머니와 연락도 뜸해졌죠. 그리고 제가 뭔가를 살 때 이런네 저런네 입대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8, 9개월이 지난 어느 날 너무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인 남편은 식사를 마친 후 저에게 할 얘기가 있다더군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혜정아, 내가 많이 생각해봤는데 우리 그냥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혼하자. 저는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불과 8, 9개월 전만 해도 이혼만은 안 된다고 싹싹 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헤어지자는 거예요.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갑자기?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는 세계가 달라. 서로를 절대 이해 못한다고. 당신도 많이 참았다고 했지만 나도 많이 골맞거든. 사치스럽고 허영심 많고 돈 쓰는 거 무서운 줄 모르고. 나는 그런 여자 감당 못해. 게다가 그뿐이야? 분명 내 월급은 우리 부모님 드린다고 결혼 전에 말했었고 당신도 동의했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생활비 내놓으라고 우리 부모님 무시하고 나 무시하고. 나도 자존심 상하고 이런 결혼 생활 더 하고 싶지 않아.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야. 라는데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에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눈치를 보며 설설기던 남편은 온데간데 없고 오만하고 뻔뻔한 말투로 제 탓을 하면서 이혼하자고 하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의 이유를 물었지만 남편은 그저 스트레스가 심했고 저에 대한 마음이 변했다. 우리는 너무 다르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뜬금없이 이혼하자는 얘기를 들었으니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렇게 나오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더군요. 그런데 잠 못 들고 뒤척이는데 남편이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가만 들어보니 시어머니였죠. 엄마, 내가 다 얘기했어. 그럼 이혼해야지. 이제 우리한테 보상금이 얼만데. 내가 더럽고 치사하게 눈치 보면서 살 이유 없잖아.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속이 다 우려내. 지금? 자고 있어. 한 번 자면 누가 업어가도 몰라. 일단은 이혼 못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하자는데 어쩔 거야.
전화 통화를 엿듣는 내내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보상금이라는 말을 들으니 알겠더군요. 시어머니가 입버릇처럼 말했던 그 땅 재개발이 정말로 현실이 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손바닥 뒤집듯 태도가 바뀐 거고요. 그전까진 제가 필요하니 최대한 잘못했다고 하면서 맞추고 살았는데 돈벼락을 맞게 되니 더 이상 제가 필요 없어진 거죠. 그게 남편의 진심이었던 겁니다. 저도 남편에게 모든 정이 다 떨어졌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말했어요. 어젯밤에 한 얘기 진심이지? 좋아, 이혼해줄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제가 갑자기 이혼해준다고 하니 남편이 오히려 당황한 듯 보이더군요. 이혼 서류 갖고 와. 바로 이혼하게. 그리고 복잡할 것 없이 당신만 이 집에서 나가면 돼. 그래, 알겠어. 그렇게 이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은 마치 승리자처럼 의기양양했는데 저는 그들의 천박함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지긋지긋한 인연을 끊어낼 수 있게 되었다 싶고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협의이혼이라고 해도 조정기간은 가져야 되더군요. 그렇게 시간을 보냈고 이혼 조정이 마무리되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다급하게 저를 붙잡았습니다. 의기양양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사색이 되어 있었죠. 그러더니 혜정아,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헤어질 수 없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평생 너한테 잘할게. 우리 이혼 없던 일로 하자, 어? 남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저는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제 싸늘한 반응에 그는 정말 끝이라는 걸 직감했는지 다 큰 남자가 꼴사납게 제 바짓가랑이라도 잡을 듯 애원했습니다. 혜정아,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실은 엄마가 부추겨서. 근데 나 자기 없으면 못 살아.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비겁하게 모든 것을 시어머니 탓으로 돌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날 이러지 말라고 뿌리쳤고 이혼 마무리를 진행했습니다. 저 인간이 갑자기 왜 저러나 했는데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시어머니 땅이 있는 그 동네에 도로가 들어온다고 확정 공고가 났는데 공교롭게도 그 도로 계획선이 딱 시어머니 땅 바로 전까지를 칼날처럼 싹둑 잘라내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시어머니 땅은 구역에 포함이 안 된 거고 보상도 없는 거죠. 그걸 알게 된 남편과 시어머니는 뒤집어진 거였습니다. 그걸 알게 된 순간 그나마도 남아있던 한 줌의 정마저도 다 없어지더군요. 와, 저 인간은 나를 끝까지 지 돈줄로만 본 거구나 싶고 애초에 나를 좋아하긴 했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돈벼락을 맞을 줄 알았을 때 바로 저를 내팽개치더니 그 희망이 사라지자마자 다시 제게 기생하기 위해 매달린다니. 그 모습이 너무나 한심하고 비참하고 우스꽝스럽더군요. 모든 이혼이 마무리되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경멸과 해방감의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지나서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저에 대한 마음이 애초에 있었을지나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가난한 형편인데 저는 금수저로 소문이 나고 잘 사는 집 딸 같으니까 관심이 생겼던 것 같고 기회가 되자마자 저에게 다가오며 환심을 샀었죠. 저도 그때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그건 철저히 저에게 접근하기 위한 계획적인 겉모습이었고 실상은 열등감, 자격지심이 똘똘 뭉쳐진 못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저를 완전 호구 취급하면서 사치라느니 허영이라느니 가스라이팅 하다가 제가 못 참고 이혼 소리 하니까 싹싹 빌고 또 제가 한번 봐줬는데도 본인이 돈방석 앉을 수 있다 치니까 바로 저를 저버렸죠. 그런 인간한테 가식이 아닌 진심이 있기나 했을까 싶네요.
이혼 후 건너서 들어보니 그 답없는 시댁 식구들 생활비 대느라 허리가 휘어진다고. 그러면서 저랑 살 때는 제가 생활비를 냈고 저희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윤택한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너무 힘들고 거지 같다고 자기 가족들을 원망하며 산다더군요. 어쩌겠나요. 본인이 선택한 길이고 그놈의 자격지심과 열등감 때문에 저라는 굴러들어온 호구도 뻥뻥 발로 찬 게 그 인간인데요. 저는 더 이상 그런 인간한테 먹잇감이 되어 희생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참 기막힌 경험이었지만 좋은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